캄보디아로 간 아들, 새벽 3시, 나는 또 깼다. 요즘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이면 눈이 떠진다. 옆에서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나는 이불을 뒤척이다 결국 휴대폰을 집어든다. 화면을 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 아들과의 마지막 카카오톡 대화창이다. 엄마, 나 잘 도착했어. 공항 생각보다 크네. 회사에서 차 보내줬어. 걱정 마. 그 문자가 온 지 벌써 8개월. 잘 도착했다는 그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지우면 정말로 아들이 사라질 것만 같아서 나는 아직도 이 대화창을 지우지 못한다. 어둠 속에서 나는 핸드폰 화면을 응시한다. 작년 봄에 찍은 사진이다. 벚꽃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8살 청년. 내 아들. 눈물이 또 흐른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눈물도 마를 것 같은데 매일 밤 이 시간이면 눈물샘이 다시 채워진다. 거실로 나온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신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보리차. 아직도 습관처럼 끓여놓는다. 돌아올 아들을 위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본다.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인다. 저 빛들 너머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내 아들이 있다. 아니, 있었다. 살아있기를. 기도한다. 나는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이 사라진 후 나는 매일 기도한다. 누구에게든 무엇에게든.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함정. 작년 여름이었다. 6월의 어느 저녁 민준이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엄마, 오늘도 야근이었어.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일해도 월급은 똑같지? 응. 200만 원.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IT 중소기업에 취직한 지 3년.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아들이 점점 지쳐갔다. 엄마, 나 이렇게 살다가 30살 되면 뭐가 남아있을까?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답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단순했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민준아, 조금만 버텨. 곧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엄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눈빛 속에 희망의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달콤한 제안. 2주 후 민준이가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엄마, 나 해외 취업 제안 받았어. 해외 취업? 어디? 캄보디아 프놈펜. IT 개발자 모집한대. 월급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래. 나는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다. 500만 원? 지금 받는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어떻게 그런 제안을 받았어? 회사 동기 선배가 소개해줬어. 그 선배 친구가 지금 거기서 일하는데 진짜 좋대. 숙소도 제공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게다가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민준이는 노트북을 열어 회사 홈페이지를 보여줬다. 깔끔한 디자인의 웹사이트. 테크퓨처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를 선도하는 IT 솔루션 기업. 현대적인 사무실 사진들, 젊은 직원들의 환한 미소. 봐, 엄마. 진짜 괜찮은 회사 같지 않아? 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직원 사진들이 너무 완벽했다. 마치 스톡 사진 같았다. 민준아, 이 회사 평판은 확인해봤어? 응,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후기도 있더라. 대부분 좋은 평가야.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모성 본능이랄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가족회의.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는 아버지에게도 해외 취업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나 캄보디아로 이직하려고. 남편은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캄보디아? 넌 미쳤니? 아빠, 요즘 동남아가 IT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고. 싱가포르 다음으로 캄보디아가 주목받는 곳이래. 500만 원 준다는데 왜 한국 사람을 굳이 캄보디아까지 데려가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비자는? 취업 비자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아, 그건 괜찮아. 일단 관광 비자로 입국하고 현지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해준대. 그 말에 남편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다.
그게 말이 되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취업비자로 전환. 그게 합법적인 절차인 줄 알아? 아빠 요즘 그렇게 많이 해. 동남아는 비자 절차가 유연하다고. 민준아, 아빠 말 들어. 이건 뭔가 수상해. 절대 가면 안 돼.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는 내가 평생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내 집도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내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평생 불가능하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들의 눈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여보, 우리 아들 말도 들어보자.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실망한 표정이었다. 당신도 찬성하는 거요? 찬성은 아니지만 민준이 입장도 이해가 가. 이해가 간다고. 이건 명백히 사기야.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크게 싸웠다. 남편은 내가 아들을 망친다고 했고 나는 남편이 아들의 꿈을 짓밟는다고 했다.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선택.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엄마야. 들어가도 돼? 응.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준이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사진들이 떠 있었다. 황금빛 사원들, 현대적인 빌딩들, 메콩강의 석양. 민준아, 엄마랑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나는 아들 옆에 앉았다. 너 정말 가고 싶은 거야? 응, 엄마. 나 정말 가고 싶어.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일 것 같아. 혹시 무서운 생각은 안 들어? 낯선 나라 처음 해보는 일. 무섭지. 근데 엄마, 나 지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10년 후에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떨림. 알았어. 엄마가 아빠 설득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 정보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그리고 가서도 매일 연락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응, 약속할게. 민준이가 나를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야 했다.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출국 준비. 이틀 후 캄보디아 회사에서 정식 오퍼 레터가 도착했다. 이메일로 온 PDF 파일. 깔끔한 레터헤드, 상세한 근무 조건, 그리고 CEO의 사인. 민준이는 흥분해서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엄마. 월 기본급 500만 원, 성과급 별도, 숙소 제공, 왕복 항공권 제공. 나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다. 그런데 이상한 문구가 있었다. 민준아, 여기 봐. 입국 시 관광비자 사용, 현지 도착 후 회사에서 취업비자 전환 절차 진행. 이거 괜찮은 거야? 엄마, 선배가 그러는데 동남아에서는 다 이렇게 한대. 걱정 마. 그리고 여기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위약금이 왜 있어? 그건 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항공권도 제공해주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나는 찝찝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다음 주 민준이는 짐을 쌌다. 큰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노트북, 옷까지, 세면도구,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엄마, 이 사진 가져갈게. 외로울 때 보려고. 사진 속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다. 3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그때는 우리 모두 행복했다. 인천공항에서의 작별. 출국일.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다. 떠나는 사람들, 맞이하는 사람들, 포옹하는 사람들, 손 흔드는 사람들. 민준이는 체크인을 마치고 우리에게 돌아왔다. 아빠, 엄마, 나 다녀올게. 남편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아들을 꼭 안아줬다. 민준아, 조심해. 그리고 이상한 낌새 보이면 바로 돌아와. 알았지? 응, 아빠. 걱정 마. 내 차례였다.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았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 울지 마. 나 잘 다녀올게. 민준아, 엄마 약속 기억하지? 매일 연락. 응, 매일 카톡 보낼게.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낼게.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고. 알았어, 엄마.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애는 한 번 더 뒤돌아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환한 미소, 희망에 찬 눈빛. 그게 내가 본 정상적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공항을 나서는데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리 큰 실수를 한 것 같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은 떠났다. 침묵의 공포.
첫 번째 메시지. 그날 저녁 9시 민준이에게서 카톡이 왔다. 엄마, 나 잘 도착했어. 공항 진짜 크다. 크크. 회사에서 차 보내줬어. 걱정 마.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남편에게 보여줬다. 여보, 민준이 잘 도착했대. 그래. 다행이네. 사진 보내줘. 어디야 지금? 차 안이야. 조금 있다가 숙소 도착하면 보낼게. 피곤해서 오늘은 일찍 잘게. 사랑해 엄마. 그래, 푹 쉬어. 내일 연락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아, 잘 잤어? 첫 출근 어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시차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2시간 늦다. 저녁이 되었다. 여전히 읽음 표시 없음. 민준아, 괜찮아? 엄마 걱정돼. 연락해줘. 밤 11시.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다. 남편이 물었다. 민준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 아직. 이상하네. 그 애가 연락 안 할 리 없는데. 불안이 커졌다. 사흘이 지나고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벨소리는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안 받았다. 10번, 20번, 30번을 걸었다.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민준이를 소개해줬다는 회사 동기에게 연락했다. 선배님, 민준이 연락처 아세요? 캄보디아로 간 이후로 연락이 안 돼서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하루가 지났다.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민준이가 어딘가에 갇혀 나를 부르는 꿈.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 꿈. 남편도 눈치챘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혹시 업무가 바빠서 일주일 동안 연락 한 통 없는 게 말이 돼오? 당장 신고합시다. 외교부의 경고. 열흘째 되던 날 아침 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네, 외교부 영사콜센터입니다.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캄보디아요? 언제 출국하셨나요? 열흘 전입니다. 출국 당일 한번 연락하고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 너머로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IT 관련 일자리로 가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지금 바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실종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허위 채용 광고에 유인되어 범죄 조직에 감금되는 사건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특히 IT, 마케팅, 번역 등의 직종으로 모집해서 현지에 데려간 후 여권을 압수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 행위를 강요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우리 아들은 제대로 된 회사에. 어머님, 계약서나 회사 정보를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계약서도 받았고. 어머님, 그런 범죄 조직들은 매우 정교하게 위장합니다. 가짜 홈페이지, 가짜 계약서, 가짜 후기까지 만들어냅니다.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 후 취업비자 전환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99% 사기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지금 즉시 대사관에 연락하시고 국내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달려왔다. 여보, 무슨 일이요? 민준이가 범죄 조직에. 말을 잇지 못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의 전쟁. 국제범죄수사대. 다음 날 우리 부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를 찾아갔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다. 민준 씨 어머님 되시죠? 앉으세요. 형사는 파일 하나를 꺼내 우리 앞에 놓았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은 10중 8구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공장, 일명 크라임 컴플렉스에 끌려가신 겁니다. 사기 공장이요? 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대규모 범죄 거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IT 회사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가상화폐 사기 등을 저지르는 범죄 공장입니다. 형사는 자료 사진들을 보여줬다. 철창이 달린 건물들, 감금된 사람들, 폭행 흔적이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 이 사람들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문, 전기 충격, 폭행. 심한 경우 장기 적출까지 당합니다. 장기 적출? 나는 구역질이 났다.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캄보디아 대사관,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해서 구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걸리나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달. 죄송합니다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그 말에 나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가족 모임 카페. 집에 돌아온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캄보디아 사기 공장, 해외 취업 사기.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백, 수천 건의 사례들. 그리고 캄보디아 실종자 가족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발견했다. 카페에 가입했다. 회원 수 1247명. 모두 나와 같은 처지의 가족들이었다. 게시판에는 절박한 글들이 가득했다. 아들이 캄보디아로 간 지 3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 딸을 찾아주세요. 제발. 남편이 미얀마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들도 눈물겹다. 저희 아들도 6개월 만에 구출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IJM이라는 국제인권단체에 연락해보세요. 주변에 알리고 SNS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는 카페에 글을 올렸다. 제목 아들이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간 지 2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IT 개발자로 취업한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지 2주가 되었는데 출국 당일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했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30분도 안 돼서 댓글들이 달렸다. 저희 아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IJM에 연락해보세요. 이메일 프로젝티드, 대사관에 계속 연락하세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주 계속 연락해야 합니다. SNS에 알리세요. 여론의 힘이 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8개월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나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울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200일의 기도. 그날부터 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다. 교회에 가지 않던 내가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낮에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다. 외교부에 민원을 넣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나중에는 절박하게.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외교부 아닌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국제인권단체 IJM에 이메일을 보냈다. 영어를 못하는 나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간절한 편지를 썼다. 내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는 겨우 28살이에요. 제게는 단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부디 제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SNS에 아들의 사진과 사연을 올렸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처음 해보는 SNS였지만 배웠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시태그 캄보디아 인신매매, 해시태그 아들을 찾습니다. 해시태그 도와주세요. 해시태그 세이브 마이 선. 처음에는 조회수가 겨우 몇십.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올렸다. 그러자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다. 100명, 1000명, 1만 명. 사람들이 공유했고 댓글을 달았고 응원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꼭 찾으실 거예요. 정부는 뭐 하나요? 이런 일을 방치하다니. 남편은 회사를 쉬고 나와 함께 뛰었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갔고 언론사에 제보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청원 제목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합니다. 저의 아들은 해외 취업을 꿈꾸며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IT 회사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거점이었습니다. 현재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구출 작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 명을 넘겼다.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다. 정부는 해외 인신매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자 구출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답변이었다. 내 아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첫 번째 희망. 출국 70일째 되던 날 IJM에서 이메일이 왔다. 제목 리 헬프 미 파인드 마이 선. 이 여사님께 저희는 고객님의 메시지를 잘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고객님의 아드님 사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팀이 아드님이 계실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IJM 캄보디아 팀 드림. 나는 화면을 붙잡고 울었다. 희망이었다. 작은 희망이지만 희망이었다.
남편에게 보여줬다. 여보, 민준이를 찾고 있대요. 위치를 조사하고 있대요. 정말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70일 만에 처음으로 흘린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한 달이 지났다. 소식이 없었다. 같은 처지의 부모님들 캄보디아 실종자 가족 모임 카페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열렸다. 서울시청 근처의 작은 카페. 참석자는 12명. 모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었다. 우리는 원탁에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딸을 보냈어요. 마케팅 직원으로 간다고 했는데 6개월째 연락이 없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손은 떨렸다. 저희 아들은 작년에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사람을 무서워해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또 다른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다. 정부는 뭐 하나요? 왜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는 거죠? 대사관에 전화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해요.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나도 말했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무력해요. 너무 무력해요. 옆에 앉은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함께 싸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움직여요. 그날 우리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목표는 하나.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것. 우리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캄보디아에 우리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구출하라.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갔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 정부 대응 미흡 논란,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한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들의 출국 100일째 되던 날. 나는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열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함께 민준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주님, 민준이를 지켜주소서.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살아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소서.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았다. 집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민준이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목사님, 저는 믿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집사님은 이미 충분히 믿고 계십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의 방에 들어갔다. 아들이 떠난 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방. 책상 위에는 아들이 쓰던 노트북이 있었다. 침대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인형이 있었다. 나는 아들의 침대에 누워 그 인형을 안았다. 아들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옥의 100일 민준이의 증언. 도착 당일.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렜습니다. 더 나은 미래.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죠. 엄마, 나 잘 도착했어. 걱정 마.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보낸 문자.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자유롭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 입국장을 나서자 김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조선족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준 씨죠? 반갑습니다.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검은색 승합차. 차 안에는 저 말고도 2명의 한국 청년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저는 박지훈이에요. 저는 최수진입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될 동료들. 차는 푸놈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정글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회사가 시내가 아닌가요? 네, 우리 회사는 외곽에 있어요. 조용하고 좋아요. 집중하기 좋죠. 1시간을 달렸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왔어요.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6층짜리 건물. 철조망, CCTV, 경비원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 번째 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김 과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여권 내놔. 네. 여권은 왜요? 취업 비자 만들어야지. 빨리 내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회수합니까? 보안 규정이에요. 보안 규정? 그런 거 계약서에 없었는데요. 여기 들어오면 우리 규칙을 따라야 돼. 알아들었어? 덩치 큰 경비원 3명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위협적인 눈빛. 우리는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에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방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감옥이잖아요. 맞아, 감옥이야. 여기가 너희가 일할 곳이야. 김 과장이 비웃었습니다. 저희 IT 개발자로 온 건데요. IT? 개발자? 웃기고 있네. 너희는 지금부터 사기꾼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안 돼요. 저 여기서 일 안 해요. 당장 여권 돌려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주먹이었습니다. 쾅! 얼굴에 강타가 들어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닥쳐. 여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해. 안 하면 죽는다. 저는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 철문이 잠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을 들을걸. 지옥의 일과.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방송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5분 안에 세면하고 1층으로 내려와. 좁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멍이 들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1층 식당.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 일부 중국인, 베트남인. 아침 식사는 썩은 쌀밥과 김치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 후 저는 6층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맨스 스캠 운영 매뉴얼. 매뉴얼에는 상세한 사기 기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데이팅 앱에서 타겟 선정 40대 이상, 외로운 사람. 2단계 가짜 프로필로 접근 젊고 매력적인 여성 남성 사진 사용. 3단계 감정적 유대 형성 메일 메시지, 관심 표현. 4단계 투자 유도 가상화폐, 주식 등. 5단계 금전 요구 위기 상황 조작. 이거 진짜 해야 하나요? 옆방의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감독관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하루 할당량 10명. 못 채우면 이거 받는다. 그는 전기 충격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팅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프로필. 이름 제니 킴. 나이 26세. 직업 모델. 사진 아름다운 동양 여성 누군가의 사진을 도용한 것. 저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내 프로필을 봤는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이야기 나눠볼래요?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 제니, 고마워요. 당신 정말 아름답네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신은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짜 인격을 연기했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하고 관심 있는 척. 3일 후 상대방은 저를 신뢰했습니다. 그때 매뉴얼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요. 제 친구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일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같이 해볼래요? 정말이요? 좀 더 자세히 말해줘요. 저는 가짜 투자 사이트 링크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입금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 제니, 무슨 일이야? 사이트에 접속이 안 돼. 내 돈이. 미안하지만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 볼게. 그 후로 저는 차단했습니다. 다음 타겟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벌의 공포. 어느 날 저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9명. 1명이 부족했습니다. 감독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준, 할당량 못 채웠네.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변명하지 마. 그는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다리 내밀어. 찌지직. 전기 충격이 몸을 관통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다음에는 더 세게 해줄게. 알았지? 네. 그날 밤 저는 팔의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 죽음. 출국 50일째 되던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방의 박지훈. 처음 푸놈펜에 함께 도착했던 동료. 그는 저항했습니다. 사기를 거부했습니다. 나 이거 안 해. 사람들 돈 빼앗는 거잖아. 나 이런 거 못해. 경비원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지하실로. 다음 날 지훈이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멍과 화상 자국, 부러진 손가락, 그리고 텅 빈 눈빛.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3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지훈이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목을 맸습니다. 침대 시트를 이용해서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직은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지호는 정신적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하지 마세요. 일만 열심히 하면 안전합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도 지훈이처럼 될 수 있다. 아니, 이미 죽어가고 있다. 탈출 계획. 출국 80일째.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엄마를 다시 봐야 해. 복도를 관찰했습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CCTV의 사각지대, 비상구의 위치, 수진 누나와 몇몇 동료들과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어떻게? 경비가 삼엄한데. 방법이 있어. 오후 3시 경비들이 교대하는 시간. 그때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거야. 잡히면 우리 죽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어. 차라리 시도라도 해보자. 출국 100일째 되던 날 오후 3시.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경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자 알람이 울렸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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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고함 소리. 아, 거기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밖으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시던 불이 얼굴을 핥히고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30분을 뛰었을까? 더 이상 추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는 트럭. 저는 손을 들어 트럭을 세웠습니다. 헬프, 플리즈 헬프미. 트럭 기사는 캄보디아인이었습니다. 제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피투성이, 옷이 찢어진 청년. 그는 저를 트럭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누쿠빌 외곽의 한국 교민 식당으로 데려다줬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저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대사관이죠? 한국 사람이 여기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탈출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민준 씨 맞으시죠? 괜찮으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대사관에서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푸놈펜의 대사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치료했습니다. 영양실조, 탈수, 그리고 여러 외상. 많이 힘드셨겠어요. 담당 영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진 누나는요? 같이 탈출하려고 했는데 수진 씨 정보도 있나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수진 누나는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는 더 심한 처벌을 받았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재회와 회복의 긴 여정. 어머니와의 재회.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현재 대사관에 보호 중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무릎이 꺾였다. 민준이가 살아있어요? 네, 어머님. 살아있습니다. 지금 푸놈펜 대사관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비행기표. 어머님 진정하세요. 내일 오전편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드님은 안전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붙잡았다. 여보, 민준이 찾았어. 살아있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200일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푸놈펜으로.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행 비행기. 5시간의 비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민준이를 생각했다. 어떤 모습일까? 건강할까? 다쳤을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다. 어머님,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차를 타고 대사관으로 향했다. 푸놈펜의 거리를 지나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저 거리 어딘가에서 내 아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대사관에 도착했다. 직원이 우리를 한 방으로 안내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민준 씨를 모셔오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민준이가 들어왔다. 엄마. 나는 숨이 멎었다. 그것은 내가 알던 민준이가 아니었다. 10kg 이상 빠진 몸, 움푹 들어간 눈, 멍과 상처로 가득한 팔, 그리고 무엇보다 공포에 질린 눈빛. 민준아. 나는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뼈만 남은 몸. 너무 가벼웠다. 엄마. 미안해. 민준이는 내 품에서 울었다. 아이처럼 울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남편도 우리를 껴안았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병원 진단. 대사관에서 연계한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민준이를 정밀 검사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각한 영양실조, 탈수, 전신 타박상, 화상 자국 그리고 의사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아마 강제로 투약당한 것 같습니다. 마약을 우리 아들한테. 네.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소견 중증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입니다. 장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귀국 후 즉시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보았다. 채찍 자국, 담뱃불 자국, 전기 충격기 자국, 내 아들의 몸에 새겨진 지옥의 흔적들. 나는 또 울었다. 이틀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민준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민준아, 괜찮아? 응. 엄마, 나 진짜 한국 가는 거야? 응, 집에 가는 거야. 꿈 같아. 100일 동안 매일 밤 한국 가는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이륙했다. 푸놈펜이 점점 작아졌다. 민준이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5시간 후 인천공항.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다.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정말 한국이야. 집에 왔어. 그래 아들. 집에 왔어.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왔다. 공항 밖의 공기.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 이런 거구나. 지옥 같은 재활. 하지만 귀국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민준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으아! 새벽 2시, 민준이의 비명소리에 깼다. 방으로 달려갔다. 민준이는 침대에서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엄마, 엄마, 김 과장이 와. 괜찮아, 민준아. 여긴 한국이야. 집이야. 안전해. 엄마, 무서워. 나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28살 청년이 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낮에는 마약 금단 증상. 민준이는 온몸을 떨며 괴로워했다. 식은땀, 구토, 환각. 민준아 견뎌. 조금만 견디면 나아질 거야. 엄마,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고 싶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병원 치료는 지옥이었다. 해독치료, 심리치료, 물리치료. 정부의 해외 사건 피해자 의료지원 제도로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가족의 간병. 24시간 누군가 민준이 곁에 있어야 했다. 혹시 자해할까봐. 혹시 도망갈까봐. 남편과 나는 교대로 민준이를 돌봤다. 남편은 회사를 휴직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우리의 삶은 온통 민준이 중심으로 돌아갔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 3개월 후 민준이는 조금씩 나아졌다. 악몽은 여전했지만 낮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민준이는 재취업을 시도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경력 단절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변했다. 아, 그렇군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없었다. 10곳, 20곳, 30곳을 지원했다. 모두 같은 결과였다. 엄마, 나 이제 평생 취업 못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민준아. 기회는 반드시 올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마치 범죄자처럼. 민준아, 넌 피해자야. 범죄자가 아니야. 하지만 나 사기를 쳤잖아. 사람들 돈을 빼앗았잖아.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강요당한 거야. 그래도 내가 한 거잖아. 민준이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심리 상담사는 말했다. 민준 씨는 생존자 죄책감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가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의의 한계. 민준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국내 모집책 5명을 검거했다. 그들은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허위 채용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인신매매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한다. 재판정에서 나는 피고인들을 바라봤다. 평범해 보이는 30대, 40대 남녀들. 그들이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 하지만 정의는 거기까지였다.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조직, 김 과장이라는 조선족 남자. 그 조직의 총책들. 그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았다. 외교부 담당자는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현지 범죄 조직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캄보디아의 사법체계와 부패 문제, 그리고 국제수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건가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건가요?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의는 불완전했다. 민준이를 직접 고문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의 몸이었다.
그 사실이 민준이를 더욱 괴롭혔다. 엄마, 김 과장은? 나를 때린 경비원들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 그들은 벌 안 받아? 계속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를 내다. 심리 상담사의 제안. 귀국 6개월 후 민준이는 여전히 힘들어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심리 상담사가 제안했다. 민준 씨, 한번 당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건 어때요? 제 이야기요? 왜요?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죠.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텐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민준이는 고민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심했다. 엄마, 내 이야기를 하려고. 민준아, 괜찮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박지훈. 캄보디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 민준이는 그를 잊지 못했다. 첫 번째 강연. 민준이의 첫 번째 강연은 한 대학교에서 열렸다. 해외 취업의 함정과 인신매매 예방 특강. 강연장에는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다. 민준이는 단상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저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IT를 전공했고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나은 삶을 원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해외 취업 제안, 캄보디아 도착, 감금, 강요당한 범죄, 동료의 죽음, 탈출.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 돈보다 중요한 건 돌아올 수 있는 삶입니다. 저는 500만 원이라는 월급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 자유를, 제 존엄을, 제 건강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제 등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민준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었는데 거절하길 잘했네요. 민준 씨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민준이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단체 설립. 강연 후 민준이에게 연락이 쏟아졌다. 다른 피해자들, 가족들,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 민준이는 깨달았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구나. 민준이는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를 설립했다. 이름은 호프 비안드 보더즈 국경 너머의 희망. 단체의 목표는 3가지였다. 피해자 구출 지원, 피해자 재활 및 심리치료 지원, 해외 취업 사기 예방 교육. 민준이는 카페에서 활동하던 어머니들과 협력했다. 그리고 나도 단체의 이사로 참여했다. 우리는 대학교, 기업,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며 강연했다. SNS로 정보를 공유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진 누나와의 재회. 어느 날 민준이에게 연락이 왔다. 민준아, 나 최수진이야. 수진 누나. 캄보디아에서 함께 갇혀있던 동료. 누나 살아있어? 응. 나도 3개월 전에 구출됐어. 민준이는 수진 누나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수진 누나는 민준이보다 더 심한 상태였다. 민준아, 나 너무 망가졌어. 수진 누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누나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안전해? 민준아, 나는 매일 밤 그때를 생각해. 내 몸이 더럽게 느껴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 수진 누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민준이는 수진 누나를 여성 피해자 특화 심리 상담센터에 연계했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생존자들끼리 모여 서로를 지지하는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누나, 우리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피해자지만 동시에 생존자야. 우리는 살아남았어. 6개월 후 수진 누나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강연에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진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다. 수진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수치는 제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느껴야 하는 거니까요.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수진 누나는 울었다. 민준이도 울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회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변화를 만들다. 특별법 제정운동. 민준이와 수진 누나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다.
뉴스, 신문, 다큐멘터리.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대체 뭐 하나?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민준이는 국회를 찾아갔다.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원님, 제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의원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특별법. 법안의 주요 내용. 피해자 재활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 피해자 가족생활 지원금 지급. 모집책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해외 사기 채용 광고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신고 포상금 제도.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민준이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반대 예산 부담이 큽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200명 중 찬성 157표, 반대 30표, 기권 13표. 가결. 민준이는 울었다. 방청석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울었다. 법이 통과되었다. 우리의 목소리가 법을 만들었다. 캠페인 확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특별법 제정을 넘어 해외 인신매매 및 사기 조직 국제수사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이어갔다. 저를 고문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정의는 국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민준이의 단체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현지 코리안 데스크에 수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민준이와 수진 누나를 감금했던 시아누쿠빌 범죄 거점의 현지 경비 책임자 2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계 총책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지만 첫 번째 가해자 처벌 사례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어머니의 새로운 기도. 어머니 오늘 새벽 3시. 나는 또 깼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휴대폰을 붙잡고 울지 않는다. 대신 나는 거실로 나와 호프 비안드 보더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민준이의 책상을 바라본다. 그의 책상 위에는 200일간의 기도라는 제목의 작은 수첩이 놓여 있다. 내가 매일 새벽 썼던 기도문들이 담겨 있다. 민준이는 그 수첩을 보고 힘을 얻는다고 했다. 나는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꿨다. 하나님, 저의 아들 이민준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민준이와 수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경을 넘어 그들을 구출하고 가해자들이 응당한 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민준이의 등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의 가슴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이제 구원자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새벽 3시에 깬다. 하지만 이제 나는 희망을 품고 다시 잠자리에 든다. 내 아들이 그 수많은 새벽을 견뎌낸 아이가 세상의 어둠에 맞서 빛을 밝히고 있으니 말이다. 해외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한 필독 경고문. 민준이와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취업 제안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사기 징후와 필수적인 대처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 사기 조직의 핵심 징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관광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해 준다는 약속은 100% 인신매매와 강제 노역을 위한 사기 수법입니다. 합법적인 취업은 출국 전 취업비자가 반드시 정식 발급됩니다. 경력이나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월 500만 원 이상의 과도한 고수익을 쉽고 빠르게 제시하는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건에는 반드시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여권 원본, 신분증 사본, 개인 통장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보내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분 통제 및 대포 통장 개설에 악용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연락처. 해외에서 연락 두절 또는 신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즉시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연락이 두절되거나 감금되었다고 의심되면 현지 경찰보다 먼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교민 사회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취업비자 전환 약속은 100% 사기입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경력 무관, 과도한 고수익 월 500만 원 이상을 쉽게 제시하는 곳은 무조건 피하세요. 82-3210 영사 전 세계 유료. 여권 원본 및 개인 통장 신분증 사본을 회사에 보내거나 맡기지 마십시오.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보다 대사관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 긴급전화 85-92-55235.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간절한 희망을 노리는 이들의 달콤한 제안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 안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삶입니다. 공항에서 떠나던 그날 손 흔들던 우리 아들아, 좋은 일자리 생겼다며 불안한 땀, 캄보디아로 월호백 받는다 했지만 기쁜 얼굴도 잠시였나. 내 가슴은 왜 이리도 먹먹하게 아픈 건가요? 어디 있니 아들아, 엄마가 애타게 부른다. 이 백날을 밤낮 없이 눈물로 보냈단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빌고 또 빌었지. 이 목숨 바쳐서라도 우리 아들 살려주소. 일주일째 연락 두절, 전화도 받지 않으니 대사관에 물어보니 실종자가 수백 명일의 달콤한 허위 광고에 끔찍한 범죄에 끌려가 푸른 하늘 가려진 채 갇혀 사는 내 아들아. 어디 있니 내 아들아, 엄마 목소리 듣고 있니? 밤마다 울다 지쳐 잠 못 드는 이 밤이여 땅이여, 땅이여 제발 나를 굽어보소. 우리 아들 무사하게 살아 돌아오게 해주소. 기다리고 기다리던 100일째 되던 그 밤, 엄마 살려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었지요. 뼈만 남은 몰골로 기적처럼 탈출했단다. 달려갔지 캄보디아 얼싸안고 눈물만 흘렀네. 돌아왔다 내 아들이 내 품에 살아왔다네. 200일의 눈물 끝에 하늘이 내린 기적이다. 아파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니. 천천히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걸어가자. 지금은 세상 다니며 젊은이들 살리네. 자신이 겪은 아픔까지도 희망으로 전하네. 엄마는 오늘도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내 아들이